자, 두 번째 고원. 두 번째 고원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앙티오이디푸스 읽으신 분들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그쵸? 아닌가? 이거는 지금 이 청계고원에서 정신분석학을 비판하는 거의 유일한 고원? 앙티오이디푸스는 그거 자체가 정신분석 비판이었는데, 그 이제 두 번째 고원부터는 제목을 보시면 아시지만 앞에 날짜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리존 빼고는 이 두 번째 고원은 1914년, 세 번째 고원은 기원전 1만 년, 어떤 거는 이게 날짜까지 23년 11월 20일 이렇게 다 날짜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서론하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빼면 이제 이 날짜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특이성이라고 하는 게 날짜예요. 근데 그래서 이 그 늑대 인간 이게 프로이트가 1914년 한 10년경부터 4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늑대 인간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예요. 어느 유아신경증의 사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핵심 개념이 다양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앙티오이디푸스에서는 무의식을 공장 이렇게 봤죠. 극장이 아닌 공장. 근데 여기에서는 앙티오이디푸스에서도 간간히 나왔던 개념이긴 하지만 이 다양체라는 개념을 더 청계의 고원에서는 적극적이고 이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무의식을 이제 여기서 다양체라고 규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에 나오는 몇 가지의 기본 개념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고원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 그 지난번에 한번 쫙 이런 개념을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핵심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들레즈의 철학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들. 계속 나오게 될 그것들을 좀 먼저 보고 갈게요. 그 59쪽에 일단 아래 세 번째 보면 독자성이라고 번역해 놓은 게 있죠. 이게 singularity. 이거를 보통 특이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특이성. 근데 뭐 아무튼 뭐 독특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독특성, 특이성, 독자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어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양체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몇 가지의 개념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특이성 개념을 보면 이 특이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임계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계점. 그 예를 들면 물이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얼음이 되죠. 액체가 고체가 되죠. 그게 이제 0도씨라고 하는 고지점이죠. 그러니까 0도씨가 표현하는 거는 뭐냐? 0도씨라는 이것이 나타내는 건 뭐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의 그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고체잖아요. 100도씨도 마찬가지죠. 액체가 고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물리학적으로는 상이 변해요. 액체에서 고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그렇게 그 다음에 수학에서 접선에 이 굴곡을 표시하는 요 지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때 요런 지점, 요런 지점들은 여기와 여기가 뭐가 다르냐? 기울기의 방식이 다르죠. 이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표가 이쪽이 증가할 때마다 요거는 낮아지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쪽이죠.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기울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런 지점들, 이런 거를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고 물리학적으로 0도씨, 100도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 기온에서 우리가 이렇게 폭풍이 친다. 그러면 뭐냐면
일단 대기의 온도와 습도와 압력과 이런 것들이 계속 변이하면서 작동하고 있죠. 변이하면서 작동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기압의 분포, 저기압의 분포 이게 이제 압력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기온과 습도와 온도와 습도와 이런 것들의 분포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대기인데 그 대기에서 지금 압력과 온도와 습도의 관계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막 변이를 하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 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태풍의 핵 같은 거겠지. 그걸 기점으로 갑자기 태풍으로 돌변하는 거죠. 비가 내리는 것도 그렇죠. 비가 내리는 것도 다 압력과 온도와 그 습도 이런 것들이 분포하는 아주 다양한 변이 상태에서 일정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그 기점을 지나면 비가 쏟아지는 거죠. 비가 내릴랑 말랑 하는데 구름은 잔뜩 껴있는데 비는 안 내려. 그럼 아직 그 특이점은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지금 특이점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데서, 영화나 문학 같은 데서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부터 갑자기 영화의 색채가 달라져. 저 인물이 등장할 땐 그냥 밍밍하게 갔는데 가족극이었는데 저 인물이 등장하는 순간 영화가 갑자기 호러가 돼. 그렇게 장르가 바뀌게 만드는 어떤 인물의 등장 같은 거. 영화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에 이 뉘앙스를 갑자기 확 바꿔버리는 진행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인물의 등장. 그럼 그럴 때 그 인물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가 이렇게 아침에 오다가 그 버스를 기다리는데 거기 이렇게 되게 우아하고 아리따운 여성이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우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는데 그 장이 갑자기 확 깨진 거야. 우아하고 운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장이 그 하품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깨지는 하품을 정말 너무 입이 찢어지게 했어. 아니 그냥 하품을 하는 건 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분위기를 이렇게 갖고 있던 그 대기를 물들였던 그 우아함을 너무나 찢어 발기는 하품이었어 진짜. 그럴 때 이제 갑자기 거기에 그 어떤 분위기가 이렇게 확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에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계속 한 번도 웃지 않았어. 내가 그 짝사랑하는 사람만 힐끗힐끗 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말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싱긋 미소를 지었어.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의 장이 갑자기 확 전환되는 느낌이 들죠. 내가 저 사람이 오늘 왜 안 웃지? 뭐만 안 좋은 일이 있나? 막 이런 걱정을 하다가 그 미소 한 번으로 갑자기 확 변환이 되죠. 이런 게 특이점인 거예요. 그럴 때 그 미소가 특이성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특이성이라는 거는 그랬을 때 나타난 미소. 그랬을 때 아까 미소가 특이점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게 너무 기쁨으로 채워졌어. 그다음에 이게 우아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그 하품 한 번으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뭔가 그 특이점으로 나타난 결과 이런 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특이점은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어에서 이 싱귤러리티라는 건 그냥 특이한 애인 거고. 근데 그런 특이한 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의 일상 속에서 특이한 애라는 건 좀 남다른 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들레지의 철학적 개념에서의 싱귤러리티는 그런 남다른 애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장 자체의 변화를 바꾸면서 사건을 출현시키는 임계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특이성과 함께 따라오는 게 사건 개념이에요. 그 사건 개념을 주로 다룬 장은 8번째 고원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고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건 개념 중심으로 다시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뭔가
전과 다른 일이 발생했어. 그런 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걸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뭐 200년 만에 광주에 비가 최대로 많이 쏟아졌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뉴스에. 그러니까 그건 사건이죠. 비는 와, 비는 가끔 와. 올 때가 되면 오는데 매번 비가 오는 건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몇백 년 만에 비, 폭우, 몇백 년 만에 뭐 무더위, 이건 사건이죠. 그렇게 그 일상과 일상이라는 것도 동질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변해요. 날씨가 맑다 흐리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급작스럽게 뭔가가 확 발생해. 이게 사건인데 그렇게 사건으로 결과시켜주는 어떤 이 사건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잠재적 차원이에요. 특이점은 잠재적 차원인데 그 임계점을 말하죠. 이제 이 사건으로 폭발하기 직전에 그 임계점. 이게 인텐시티가 강도가 계속 변이하는데 그 강도의 변이가 그 이전의 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점까지 그 되는 그 한계, 그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예, 특이점은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방금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뭐 기상학에서라든지 들레즈가 가지고 오는 특이점은 기상학에서라든지 아니면 물리학에서라든지 수학에서라든지 이런 개념과 연관되는 게 이 특이성 개념입니다. 새로운 사건이 분기하는, 새로운 사건을 분기시키는 임계점. 그 자체는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제가 예를 든 거는 미소라든가 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자체가 직접 뭔가로 이렇게 확 의미를 가진 것으로 드러난 건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드러난 건 이제 사건이야. 그러니까 사건은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드러나게 해주는 잠재적 차원의 임계점, 이런 거를 특이점이라고 한다. 그 특이성 개념은 대충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59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늑대 인간이라는 진정한 고유명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있어요. 주. 이게 농프로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프로퍼한 이름.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름이라고 여기 번역에 되어 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고유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날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914년은 늑대 인간이라는 그 프로이트의 어느 유아 신경증 사례라고 한 러시아의 청년이거든요. 그 러시아 청년을 분석한 그때야. 1914년이. 그리고 이제 뒤에 뭐 기원전 1만 년 이거는 조금 또 해석이 필요한 거지만 예를 들면 기관 없는 신체를 얘기하는 여섯 번째 고언에 요거는 1947년 11월 28일이잖아요. 이거는 뭐냐? 앙또냉 아르토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기관 없는 신체의 요것과 관련된 어떤 발표라고 해야 되나? 토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 게 요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다 뭐냐면 특이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1980년 5월 18일 이런 게 특이점이야. 5월 18일은 해마다 오잖아요. 해마다 오는데 그 80년 5.18 이후로 5월 18일은 그냥 5, 18 이런 숫자들의 조합이 아니게 되죠. 그때가 되면 이 뭔가가 환기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 기점이 80년 5월 18일이었단 말이에요. 80년 5월 18일이라는 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요게 하나의 사건이고, 요 하나의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이전과 이후에 더 이상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는 무엇, 정치, 예. 같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예,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특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늑대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1914년 프로이트의 그 분석이 이루어진 그때를 특이점으로 해서 들레즈는 지금 어떤 것을 사유하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날짜들은 아니지만 어떤 날짜, 기념일, 어떤 날짜들은 그것이 우리가 만난 날짜를 기념한다는 거는 만났다고 하는 게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출현시킨 그 특이점으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날짜가 사건은 아니잖아요. 사건은 만남인 거지. 근데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해준 그 다양한 변이체의 어떤 임계점 같은 거야. 뭐 오늘 꼭 이 날짜 아니고 어제 만났을 수도 있고 딴 데도 만날 수 있고 그 앞에도 계속 만났었어. 여러 차례 만났는데 10번째 만난 그때부터가 1일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 날짜는 사귄다라고 하는 사건을 출현시킨다는 점에서 이전의 날짜들과는 다르죠. 이게 그 특이점이라면 고유명도 비슷해요. 고유명이라는 것도 이 들레즈에게 고유명은 우리한테 보통 이름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 고정된 그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들레즈가 고유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체를 이렇게 딱 고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특이점하고 비슷하게 어떤 그 되기가 이루어지는, 되기 개념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떤 사건이라든가 어떤 강도의 분포라든가 차이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특이성이 고유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도 특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폴레옹 이런 거.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하나의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저 한국의 나폴레옹, 저 나폴레옹 같은 녀석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은 그 존재했었던 역사적 인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그건 뭐냐면 어떤 그 혁명,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사건과 이후 이어졌던 전쟁과 몰락, 이 어떤 특정한 혁명 이후의 역사적 장 속에서 그 파노라마 화도 같은 그의 그 성공과 정점을 찍고 몰락하는 그 전체의 사건들을 관통하는 어떤 특이점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모든 배치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점인 거예요. 이런 게 고유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명도 그래서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그러면 날짜만 그렇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박정희다 그러면 계속 회귀하잖아. 박정희라는. 그럼 박정희는 존재했었던 그 인물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박정희가. 박정희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과 더불어서 배치되었던 여러 또 다른 어떤 그 부가 사건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그 대통령을 오래 하다가 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총살을 당하기까지의 그 무수한 어떤 이 배치들이 있잖아요. 그 배치들을 관통하는 그 이름이 박정희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 속의 인물을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강도적인 것과 사건과 그 영역과 정동과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가 고유명이에요. 이 고유명.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지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으로서의 이름.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카프카죠. 카프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K. K는 익명이지만 사실은 이게 들레즈가 말하는 고유명에 가장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K는 어떤 하나의 실체적 인물을 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K가 나타내는 것은 어떤 고유한 배치죠. K는 다 배치를 관통하잖아요. 계속 성에 이르고자 해. 근데 그 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다른 관계들을 경유하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소송에도 K가 나오죠. 그러면 그 K는 여기에서도 누가 기소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둘러싸고 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정동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정동들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배치와 장을 형성하기도 하고 관통하기도 하고 이어주는 단일한 개체가 아닌 되기의 중심, 이런 거를 고유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 이름들. 그래서 어떤 이름, 그 다음에 어떤 날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이제 다양체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체로서 실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또 다른 의지를 가진 실체적인 존재와 만나서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인과를 형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형성하잖아요. 점과 점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그 육하 원칙을 뭐 한다 그러지? 육하 원칙을 자기가 이렇게 리드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굳이 이 비유로 하자면 육하 원칙만 있는 거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는 없는 거야.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들을 경유하는 움직이는 중심 같은 게 그게 고유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디에 또 돌아다니고가 아니라 그 돌아다니고 무엇을 만나고 거기에서 뭐를 느끼고 이런 것들의 어떤 모호한 모호한 체로서 존재하는 게 그게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개체인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뭐 박정희 이런 식으로 남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사적으로 봐도 하나의 이름이 나타내는 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라는 건 다양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양체가 이제 여러 개의 특이점과 그 특이점 사이의 거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종합해가지고 다양체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리종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의 네트워크의 산물인 거죠. 그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그 어떤 것이 이름인 거지, 이름이 무언가를 지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특히나 이 동일한 어떤 인격, 이런 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냥 익명의 K라는 이름으로 소설에 계속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게 고유명이다. 요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여기 이제 막 중간에 푹푹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프로이트 말고 여기 다른 것들은 다 아실 법한데 64페이지에 나오는 그 중간에 아랫단락에 프레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프레니와 주의라는 소설 혹시 J.D. 챌린저의 소설, 호밀바테 파수꾼 작가잖아요. 그 J.D. 호밀바테 파수꾼은 되게 많이 읽지 않나? 근데 그 사람의 소설 프레니와 주의라는, 거기에 나오는 그 프레니예요. 프레니. 갑자기 프레니는 늑대에 관한 방송을 듣고 이러니까 이 거기 아래 인용문이다. 그 소설하고 연관된 거고.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아랫단락에 무의식에서 서식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서식이라는 게 뒤에 그 번역어에 좀 찾아보세요. 뒤에 번역어 맨 뒤에 이렇게 보시면 피로 된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서식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 폐풀망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 그 피 항목에 보시면 있죠. 998쪽에 보시면 998쪽에 그 피 항목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시면 폐풀망 그래서 서식 이렇게 돼. 서식. 이것도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념어에 지금 뒤에 번역어에다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건 들레즈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서식한다. 거주한다 이런 뜻인데 뭐 불어로는 여러 가지 충만하다라는 뜻도 있고 거기에 누군가가 살고 있다. 거주죠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거하고 많이 짝을 지어서 나오는 게 이제 사막이죠. 사막. 지금 그 프레니의 이야기 이렇게 쭉 나오면서 거기에서도 사막 얘기가 있는데 이 서식한다, 거주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게 그냥 점유하는 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거주한다는 게 지나가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거주한다는 건. 그거를 일정한, 그다음에 이제 계속 다양한 어떤, 힘들로 채우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을이라는 건 거주지잖아요. 거주지로서의 마을은 거기에 내 행위, 그 다음에 어떤 만남들, 주고받는 인사들, 이게 오고 가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언제나 그런 류의 어떤 강도들이 계속 발생하죠. 그게 거주야. 그러니까 이 거주한다, 서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디를 딱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의 강도의 배치, 그런 생성들로 이렇게 매번 채워지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라는 건 어떤 공간에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차지하면 거기는 더 이상 못 차지하죠. 이게 점유라면 거주한다는 거는 뭐가 채워 있지는 않아. 누군가가 거기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아. 마을의 골목을 누군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텅 비어 있죠, 골목은. 근데 그 골목은 충만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충만해? 매번 아이들이 뭐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골목 많은 그 동네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거기는 맨날 애들의 웃음소리, 애들이 맨날 그 동대문 열어라 막 이런 노래가 들려. 고무줄놀이 하는 노래로 채워져 있어. 누구야 밥 먹게 들어와라. 그럼 영화 보면 나오는 거.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엄마의 목소리. 그 다음에 뭐 싸움질하는 소리. 이런 여러 소리들과 그 다음에 인사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지. 그러니까 왜 응팔의 거기 있잖아 그 골목. 집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골목. 그 골목에서 뭐 콩나물도 다듬고 그 골목으로 음식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골목에서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골목은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하잖아요. 이게 서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재성의 평면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렇게 텅 비어 있는데 충만한 거. 텅 비어 있는데 언제나 강도들과 생성들로 충만한 거. 이런 걸 내재성의 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게 들레즈에게는 이 사막의 이미지가 아주 초기 글부터 있거든요. 이 사막. 사막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 생각인 거고 아무것도 없지 않죠. 거기에는 계속 그 햇빛에 따라서 이 온도에 따라서 모래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언덕이 계속 변한대잖아요. 원래 사막은 바람이 불 때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가 벌어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서식하는 것들이 있잖아. 드물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데서도 계속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 생성과 강도가 계속 재배치되고 있는 충만한 땅인 거죠. 그러니까 사막에는 막 높은 산이 있고 어떤 초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 있다거나 뭐 큰 나무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작은 생물이 있다거나 이건 어떤 위계가 있는 이미지 같은 건데 이제 사막은 그런 뭐 높은 건물 그다음에 낮은 건물 이런 방식의 위계가 하나도 없어. 그냥 모래 벌판이야. 모래 벌판이지만 그런 점에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초월성도 없는 공간인 거예요. 이 사막의 이미지가. 그렇지만 거기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변하고 있고 어떤 힘들이 그 사막의 장을 가로지르지. 그런 이미지로 이 사막이 여기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서식의 문제라고 하는 게 무의식은 그런 사막 전혀 다른 비유로 하면 숲이라고 해도 되죠. 숲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숲은 가득 차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거기가 숲이라는 거는 뭔가 인간 같은 존재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네 방식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아마존 숲 이런 거를 떠올려 볼 때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 이런 걸 떠올릴 때 황무지 그 다음에 뭐 숲, 사막 그건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죠. 근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죠. 아무도 살지 않지만 모든 것이 계속 관계를 이루고 그 정동을 발생시키고 그러면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의식을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 무의식, 그 다음에 뭐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뭐 숲, 이런 것들이 다 내재성의 평면이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하게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기와 그 다음에 생성이 되기구나. 되기와 어떤 연결, 접속,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접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장, 그런 게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앙띠오디푸스에서 했지만 프로이트식의 무의식은 뭐예요? 거긴 이미 엄마가 점유하고 있어. 아빠가 점유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꿔도 그건 엄마, 그건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무의식이 또 성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 거의 뭐 성이 독식하고 있는 장이죠. 프로이트에게는. 근데 그게 아니라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다는 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모든 것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은 일종의 사막 상태. 이게 모든 것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평면으로. 그래서 서식 이런 얘기들이 계속 뒤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냐 68쪽에 보세요. 68쪽에 보시면 이것도 앙띠오이디푸스에 나왔던 거기도 한데 위에서 여섯째, 일곱째 줄에 끊임없이 변동되는 거리 이 거리도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덟째 줄 보시면 뭐 이러이러한 나누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바꾸지 않고는 나누어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저 거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거리가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거리 그러면 누가 떠오르느냐? 니체가 또 떠오르죠. 거리의 파토스. 그 거리가 뭐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디스턴스. 뭐와 뭐의 그 사이. 거리는 그러니까 뭐 관계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거리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양체의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내포적 성격, 강도적 성격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 거리라는 거는 일단은 뭐냐? 이 물리적으로 측정 가능한 간격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5cm,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m, 이런 거리가 아니다.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내포적 성격, 인텐시브한 성격, 강도의 차이예요. 거리는 강도의 차이. 그러니까 강도 생각하실 때 이게 느낌이 안 오신다 그러면 언제나 온도를 생각하시라 그랬죠. 0도와 20도의 차이. 이거는 20이라고 하는 수로 환원할 수 없는 차이잖아요. 0에서 마이너스 20과 0에서 플러스 20은 둘 다 양적 거리로는 20이죠. 그런데 이건 강도가 전혀 다르죠. 마이너스 20의 강도와 플러스 20의 강도는 마이너스 20 정도가 되면 뭐 털을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되는 거고 플러스 20이 되면 그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는 그 강도의 차이잖아요. 열이 다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그런 식의 차이들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도적 차이의 관계. 사실은 차이라는 말이 관계이기도 한데 그런 강도적인 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긴장 이런 걸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특이점, 서식, 거리 이런 거 얘기 먼저 했는데 거리라는 건 그러니까 그 강도들의 차이가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날씨를 예를 들어도 되지만 음악에서 도미 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똑같이 도 두 개 떨어져서 미 두 개 떨어져서 솔 이제 도미솔이라는 게 있어. 근데 도미솔이라는 이 음의 거리를 수적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요? 도미솔을 피아노로 치느냐,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으로 켜느냐에 따라서도 그 떨림이 다르잖아. 이거는 그냥 이의 차이가 아니지. 도와 미는. 그 다음에 리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또 이 음의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음들은 음의 거리는 양의 거리가 아니라 강도적 거리인 거지. 이게 대표적으로. 아까 온도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거리라는 건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일한 노래를 같은 음정으로 불러도 음색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노래가 들리잖아요. 리듬만 조금 변주를 해도 음악이 전혀 달라지죠. 편곡을 다르게 하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게 바로 강도적 차이예요. 그 강도적 차이가 거리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대충 다양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개념들을 다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72쪽. 그러니까 아까 특이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건을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차원의 임계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거리는 뭐겠어요? 그런 특이점들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딱 발현될 때 그 특이점들 간의 관계. 거리는 강도적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 특이점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비를 만들어낸다. 대기의 어떤 분포에 그 비를 막 폭우를 쏟아내는 그 특이점들이 여러 개야. 그 특이점들의 관계 이런 게 거리예요. 그걸 가지고 비로소 이렇게 현실화되는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한 특이성과 그 특이성들 간의 관계와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현실화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다양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헤어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자기 인생에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로 발생시킨 어떤 특이점들이 있었겠지. 예를 들면 결혼이 사건이야. 그러면 그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현실화 시켜낸 특이점이 있었겠죠.
그때 하필 거기 가가지고 걔를 만나서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특이점들이 결국 그렇게 어떤 사건으로 만남이라는 사건이 있든지 뭐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딱 현실화되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결혼이라는 어떤 사건은 딱 요 만남이라는 요 특이점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지. 내가 또 경제적으로 뭐 이러이러했어 뭐 이런 어떤 경제적 차원, 그다음에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몇 개의 특이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이점들의 관계가 일정한 방식으로 조직됐을 때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딱 나타나잖아. 그런 방식으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겐 있고 그 사건들로 현실화시키는 잠재적인 차원의 특이점들의 분포가 있고 그 특이점들 간의 관계가 또 있겠죠. 사건으로 형성시키는 그런 사건들로 그렇게 특이점들과 특이점들 간의 거리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차한 게 우리의 삶이죠. 그 삶이 다양체예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다양체라고 생각하셔도 우리의 마음장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지금 삶을 제가 비유로 든 것처럼 마음에서도 그 마음이 처음부터 미움, 뭐 슬픔, 기쁨, 사랑 이런 식으로 규정적으로 떠오르지 않잖아요. 미묘한 정동 어떤 느낌의 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변이를 하다가 그것이 언어화되는 순간은 이미 사건으로 탁 떠오른 거고. 그러니까 마음의 장만 생각하더라도 이건 훨씬 더 복잡한 분석이 있지만 의식과 무의식, 불교식으로 말하면 자아와 자아의 심층의 무의식과 그다음에 우리의 의식적 차원과 우리가 감각을 통해 접해서 갖는 이걸 이제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식불교 같으면 그건 8개의 마음 차원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8개의 마음 차원이 그 복잡하게 이렇게 작동해서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식 가능한 무언가로 이렇게 딱 출현하는 거거든요. 출현할 때는 그 표면에 있는 의식 하나만 우리는 알지만 그 의식으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감각과 무의식과 자아의식이 다 같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사건들로 가득 차고 있는 가득 찬 다양체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리, 그래서 그 특이성과 거리와 그 다음에 사건과 다양체, 이게 다 연결되는 개념이다. 자, 그리고 72쪽에 보면 이 엘리아스 카네티가 군중과 권력, 이거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그 주 15번에 나오죠.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인데, 이 군중과 권력이라는 책, 이 카네티 책을 청계구원에서 앞으로도 몇 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갖고 오는 게 카네티가 군중과 무리, 영어로 하면 군중은 매스고, 매스 미디어 할 때 매스. 그 다음에 이 무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크라우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크라우드.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다양체를 구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중의 다양체, 무리의 다양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72쪽에 보시면 베르그손의 이것도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 이제 수적 다양체, 양적 다양체와 이제 질적 다양체, 이 두 가지 다양체.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71쪽에 넘어가 보시면 아래에서 둘째 줄에 리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불연속 다양체. 불연속 다양체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간. 이런 공간,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 휘어진 공간, 펴진 공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간 자체를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 그 리만의 연속적 다양체는 이제 그것과 다른 좌표계 없는 공간을 말해요. 아무튼 여기에서도 계속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죠. 리좀과 나무를 구분하듯이. 근데 모든 이분법처럼 보이는 게 나올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이분법을 들려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법을 해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들고 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제 다양체를 이해하고 나서 이 두 가지의 다양체를 보면 됩니다. 대충 그 정도가 여기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제 다양체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다 됐습니다. 이제 다양체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늑대 인간부터 얘기를 해보면, 늑대 인간은 선생님들이 찾아가지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늑대 인간 이야기가 이 러시아 청년이 있는데 1910년에서 1914년까지 치료를 받아요. 되게 부자인 러시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14년에서 15년까지, 10년에서 14년까지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정신분석을 하고 14년에서 치료가 끝난 15년까지 요때 걸쳐서 이 치료 과정하고 자기의 해석을 집필해요. 그 책이 늑대 인간. 그래서 유아기 신경증에 관하여. 요 유아기 신경증에 관하여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우리는 보통 이걸 늑대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내용이 뭐냐? 이 환자가 이제 4살 생일 직전에 어떤 신경증에 막 시달려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땠냐? 환자의 아버지가 우울증 환자야. 아주 심한 우울증 환자라서 집을 떠나 있었어. 그 다음에 어머니는 뭐냐? 위장병이 또 너무 심해. 콩가루 집구석이에요. 돈만 많고. 근데 이 위장병이어가지고 애들을 거의 돌보지 못했어. 근데 이때는 뭐 그런 집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잣집일수록 애는 유머가 키우니까. 그리고 이 소년에게는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분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이 얘기에 보면 나이보다 조숙해서 행실이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좀 어렸는데 발라당 까졌어. 발라당 까진 누나였다. 그거 나와요. 이 환자는 유순한 성질이었는데 4살부터 불만이 많고 신경질을 냈고 파괴적으로 되었다. 4살이 안 그러면 언제 그래. 근데 아무튼 그렇게 나와 있어. 읽어보시면. 불만이 많았고 신경질을 냈고 막 갖다 때려 부수고 뭐 들어눕고 이랬나 보지. 그리고 이제 이 누나가 발라당 까진 누나가 동생한테 늑대가 나오는 그림책을 보여준 거예요. 뭐 늑대와 양 뭐 이런 늑대 나오는 그림은 책은 되게 많잖아요. 그 그림책을 보여주었는데 근데 아이가 이 그림을 보면 막 고래고래 미친 애처럼 소리를 지르고 그랬대요. 그런데도 또 동물을 다 싫어한 건 아니야. 그래서 벌레는 무서워하지만 딱정벌레를 보면 또 막 장난치기도 하고 그걸 애벌레는 또 토막냈다고.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순수한 파괴성이랄까? 동물이니까 저거 보호해줘야지 이런 거는 그 학습된 거죠. 근데 신기하니까 이제 옛날에 잠자리 목 따고 다 해보셨잖아요. 날개 따고 그래도 날아가나 이런 거 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랬어. 다 아이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성화 있죠. 성화를 보면서 독실하게 기도를 했대요. 애가 기도해봤자지 뭐 그게 얼마나 독실했겠어. 그리고 언제나 신 그러면 막 돼지를 떠올리고 신 그러면 똥을 떠올리고 이것도 애들이 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분석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애들이 원래 저런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기술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나 정색하고 달려들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에서 똥을 보면 언제나 그 성삼위일체를 막 떠올리고 이런 강박증에 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 애가. 환자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아버지와 같은 신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했대요. 근데 유아기가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아버지가 나는 별로 안 좋아하고 누나만 더 예뻐해. 그러면서 심한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도 애들이 다 아빠랑 엄마 누나만 좋아해. 제 동생도 맨날 얘기해요. 그걸 나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제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저 동생하고 저하고. 근데 그때 동생이 한 말을 듣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너는 맨날 엄마 아빠가 너만 좋아하니까 너만 예뻐하니까 너는 모르잖아 라고 저한테 소리를 제가 그때 정말 프로이트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그랬대요. 이게 이제 환자가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억이에요. 그 늑대인간 분석에 나오는 환자가 이랬었다고 하는.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이 신경증이 된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그 누나가 환자의 누나.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누나 6살 환자 4살 때야. 이 누나가 시골 농장 번소에서 이 동생을 유혹했다? 유혹인데 말이 뭐냐면 우리 엉덩이 까 보여주기 놀이하자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나가 부모님이 안 계신 방에서 동생 꼬추를 잡고 막 장난을 쳤대. 이것도 유아기 때 좀 있지 않나? 6살, 4살 때 서로 그러고 놀지 않나? 근데 아무튼 문제의 누나가 자라면서 굉장히 동생을 앞질렀나 봐요. 지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우월했는데 그런데 또 이 누나도 문제야. 20대 초반에 자기는 예쁘지 않다고 불평하면서 막 우울증에 시달렸어. 그리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이웃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막 걔를 좋아하면서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다가 음독자살을 또 하게 돼요. 이 집구석이 좀 문제가 있는 집구석이긴 해.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은 아니야. 일단.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 소년이 우울증이 급해지고 막 이렇게 심해지고 그리고 아주 수동적이 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늑대인간이라고 붙였냐면 이름을 이런 소년이 되게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에 거기 이제 열어보시면 이 소년의 꿈을 그림으로 그린 게 나와요. 뭐 별게 아닌 그림인데 이게 나무가 있고 나무의 가지에 늑대가 6마리인가? 제가 그 그림을 늑대가 그 그림에서는 5마리가 등장을 해요. 어쨌든 그 늑대가 그 나무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꿈을 꾸는데 아무튼 꿈에 내가 이 꿈 내용입니다. 이거는 꿈을 꿨는데 침대에 누워 있고 밤이었는데 자기 발치에 창문이 있었어. 창문이 열렸고 거기 호두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하얀 늑대들이 앉아 있었다. 난 무서웠다. 근데 늑대는 이제 이 꿈 내용에서는 17마리라고 나와요. 하였다. 근데 늑대가 꼬리가 여우 같은 꼬리들을 막 가지고 있었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나는 내가 먹힐까봐 너무 무서웠다. 소리를 지르다가 깨어났는데 그래서 유모가 막 달려왔고 그러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11살, 12살이 될 때까지 이 꿈을 처음 꾼 게 5살이래요. 5살 때부터 꿈을 꿔가지고 그 이후로도 17살이 될 때까지 이 꿈을 계속 꿨다. 이게 그 늑대 청년의 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와.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딜레지가 비판하는 프로이트의 분석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다 예상 가능한 분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늑대가 원래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그렇죠. 늑대는 하얗진 않죠. 근데 이게 늑대가 하얗다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그 하얀 거에 주목하는 거죠. 늑대가 왜 하얗지? 그건 늑대가 아니라 사실은 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늑대가 나무에 올라가진 않잖아요. 원숭이도 아니고. 근데 왜 늑대가 꿈에 나무에 올라가 있지?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어. 이 늑대가 환자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막 들려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들려준 얘기 중에 이건 이제 온갖 얘기를 하면서 프로이트가 요건 분석할 거리가 돼라고 갖고 온 요소들이야. 환자가 들었던 옛날 할아버지에 대한 얘기에서 뭐 늑대와 나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런 걸 또 이제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에서는 또 늑대들이 꼬리가 잘리는 뭐 이런 얘기랑 막 짬뽕이 된다는 얘기야. 원래 할아버지들은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지 않나? 할머니가.
그다음에 이제 늑대가 왜 17마리였을까? 그거는 그 왜 빨간 모자랑 그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뭐 이런 또 동화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전해지는 그게 누구 동화더라? 근데 아무튼 그런 동화를 보면 그래 맞아. 거기에 그 늑대가 6마리 아기 염소를 잡아먹는 얘기가 나와.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가 다 만들어졌죠. 거긴 염소지만 또 그게 사실은 양이야. 그러니까 되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하얀 거는 그게 양인 거고, 그 양이 지금 늑대로 나타난 건 이제 늑대하고 양의 이 관계가 막 착종돼서 나타난 거지. 그래서 그 양은 실제로는 잡아먹히는 누구에게? 늑대에게. 그러니까 이건 뭐야? 네가 늑대에게 잡아먹힐까에 대한 두려운 꿈이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 늑대, 양. 잡아먹히는 건 뭐야? 거세 공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프로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누나하고의 그런 관계에 뭐 이런 어떤 성적인 욕구 이런 것들과 이제 짬뽕을 해서 오이디푸스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궁금하시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자, 이 임상 분석, 정신 분석을 얘기하면서 둘레지 갓다리가 그걸 유머러스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61쪽에 보시면 이제 그 주 2번에는 60쪽의 주 2번에는 요 늑대 인간 치료가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주석 2번에 이 중간 정도 보시면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와. 1919년에서 1920년까지. 그리고 요거 하고 쓴 게 끝이 있는 분석과 끝나지 않는 분석이라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분석의 시기는 정신병이라고 프로이트가 규정해요. 이거 이제 환각, 망상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건 신경증은 전형적으로 오이디푸스화로 가능한데 이제 이 정신병은 그렇게 그 오이디푸스화 하려고 하는 분석에 안 맞는 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끝이 나지 않는 분석. 앙토이디푸스에서도 언급한 적 있긴 하지만 이제 프로이트는 뭐라고 하느냐, 이 환자가 계속해서 이 정신분석적 치료에 저항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될 수 없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치료의 조건이 치료에 순응하는 게 돼버려요. 정신병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아무튼 이런 이 중요한 사례이기도 한데 지금 61쪽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이런 늑대의 꿈을 꾸는 늑대가 나무에 앉아 있는 꿈을 꾼 러시아 청년, 이 청년의 무의식을 프로이트는 계속 그램분자적 통일체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무의식은 분자적 다양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분자적 다양체라는 건 우리의 무의식에는 그 동물도 살고 벌레도 살고 물론 엄마 아빠도 살아. 아주 여러 가지가 살아.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떤 개체의 정체성은 엄마 아빠 내지는 어떤 몇 개의 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의 관계로 규정되지 않아. 아이들은 벌레를 막 봤어. 그럼 그날 막 꿈을 꾸거나 이러면서 벌레하고의 새로운 관계에 돌입하는 거야. 아이가 벌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막 아까 그 벌레를 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딱정벌레 갖고 괴롭히고 애벌레를 막 마디마다 절단 내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애는 나는 인간, 너는 벌레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벌레, 딱정벌레하고 애벌레는 너무 어펙션이 다르잖아요. 벌레들마다 이렇게 주는 어펙션이 또 되게 다르죠. 진해 다르고 바퀴벌레 다르고 송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관계할 때마다 고유한 이 강도를 생산하게 돼.
강도적 관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 어떤 벌레는 너무 그 매끈한 게 예쁘고 무늬가 막 예뻐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벌레는 어떤 벌레하고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정동이 생산되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너무나 그 차이들이 나. 그 차이 속에서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본 다음 날은 막 꿈을 꾸면서 막 벌레가 이상하게 내가 벌레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거고, 벌레가 막 나무에 있는 꿈도 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건 그런 방식의 여러 강도들이 분포하는, 강도적 차이들이 발생하는 그런 서식지인 거지. 강도들의 뭐 서식지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게 분자적 다양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자적이라는 말은 어떤 규정성을 갖는 실체가 거기에 이렇게 딱 점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꿈이 커가면서 뭐랑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계속 다르겠지. 애들은 가끔 이상한 말 막 하잖아요. 애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고, 가끔 가다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해. 뭐 갑자기 마녀, 벌레,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애들 키워보면 그런 국면이 다 가만히 놀아보면 그런 게 다 있지 않나요? 뭐 얘기하고 맥락하고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막 마녀 얘기를 해. 맥락하고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막 파리지옥 얘기를 하고. 그 규문에 오는 조그마한 이 꼬마애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제일 좋아하는 게 파리지옥이야. 그 파리지옥 흉내를 막 내. 그리고 뭐 이상한 극락종가 뭐 이상한 그 새가 있어. 그 새가 교미를 할 때 갑자기 뭐 입인가 어딘가가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있어요. 이상한 희한한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극락조를 막 흉내내면서 막 춤을 춰. 근데 그게 주로 교미할 때 이렇게 꼬시는 뭐래요. 이렇게 뭐 성기가 부풀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럼 걔가 그게 성욕인 거냐? 극락조가 막 갑자기 뭐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막 부풀어서 모양이 희한하게 되거든요. 그게 교미할 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걸 얘는 몰라.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맨날 보는 것 같아. 그 극락조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파리지옥을 보는 게 어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뭔가 모르지만 어떤 독특한 거에 끌리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그 독특한 것들이 또 기거하다가 다음 주가 되면 또 다 잊어버려. 또 다음 주에 빠지는 게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또 와가지고 막 또 흉내내고 놀고 막 얘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게 분자적 다양체인 거예요, 무의식이. 근데 프로이트는 그걸 발견하자마자 이제 그램 분자죠. 이렇게 무의식을 점유하고 있는 무엇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62쪽에 보시면 그게 이제 아버지, 뭐 자지, 질, 거세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표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무의식에 기거하는 그 힘들을, 느낌, 강도를 다 실체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린다. 앙티오이디푸스에서 내둥 했던 얘기들이죠. 그렇다. 그래서 63쪽에 보시면 중간 정도에 사물 표상의 칭위에서 일어나는 자유현상. 애들은 그냥 이게 연결고리가 없어. 그냥 막 자유현상을 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막 해요. 근데 이런 자유현상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이트는 아랫줄에 사람이나 잃어버렸다고 상정된 대상의 통일성이나 동일성으로 돌아가서 그건 뭐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분석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64쪽에 64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아는 것은 그 윗단락의 맨 아랫줄에 아래에 보면 프로이트가 아는 건 오이디푸스화된 늑대와 개, 거세하는 자이자 거세된 자인 아빠 늑대, 계집 속의 개, 정신분석가의 뭐 멍멍 짖는 소리 이런 것들 뿐이다. 늑대는 왜 여러 마리냐?
뒤에 나오죠. 프로이트는 늑대가 늘 무리지어 다닌다는 걸 모르나 보다. 이렇게 나오죠. 원래 그런 거야. 늑대는 무리지어 다녀. 이게 무의식 자체도 그래서 무리다 이렇게 이제 뒤에 무리다양체 요 얘기랑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니 그 아까 프레니와 주의라는 소설에 그 프레니도 내가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꿈에서 내가 무리가 됐어. 막 이런 이야기가 그 소설에 나와요. 그게 지금 65쪽에 보시면 그 진한 글씨 있죠. 나는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어. 뭐 나는 매달려 있어. 뭐 우글거리는 무리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그래서 64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아래서 5째 줄에 무리 또는 여러 늑대. 그러니까 늑대가 여러 마리라는 것 자체가 이 우리의 무의식에는 하나의 인물, 하나의 어떤 개체나 대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무리라는 것은 그렇게 개체들을 낱낱이 이렇게 분석해낼 수 없는, 분리해낼 수 없는 모호한 덩어리를 말해요. 뭐가 중심이고 뭐가 주변이고 알 수 없는 그 모호한 덩어리. 그게 꼭 그럼 네가 꿈에서 본 게 파리야? 뭐 파리 같기도 한데 또 뭐 모기 같기도 했어. 이렇게 뭔가 되게 늘 때로 나와. 딱 하나로 이렇게 규정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꿈에도 지금? 아이의 꿈만 아니라? 아닌가? 꿈에 나와 누가 이렇게 딱 1대1로 나오는 꿈이 그건 되게 드물지 않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그것만 기억하는 걸 수도 있고 깨어나서.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관련한 주체의 위치 설정, 그다음에 무리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방식, 무리에 대해 취하는 거리, 다양체에 결부되거나 결부되지 않는 방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이런 무리, 그 다양체들과 관계 맺는 이 방식, 강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프레니 인용문 쭉 한 다음에 이것은 뛰어난 분열증적 꿈이다 이렇게 나오죠. 꿈이지만 사실은 이 어떤 존재 자체가 이런 분열증적인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무리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완전히 바깥에 아주 먼 곳에 존재하기. 버지니아 울프류의 가장자리에 있기.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에 찾아보시면 이런 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식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분열자의 털구멍과 약물 중독자의 혈관을 거쳐가는 모든 것, 북적거림, 우글거림, 생동함, 강렬함, 인종 부족,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무의식에서 서식하고 있는 강도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에 서식하는 것들은 인물이 아니라 강도다, 강도. 그거를 공포 소설에서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장 레이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모르는 소설이니까. 근데 공포 영화가 특히나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다양체로서의 공간, 공포 영화나 공포 소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딱히 제가 공포 영화를 별로 본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에서 장 레이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런 공포 영화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공간, 다양체로서의 공간 같은 게 예를 들면 왕가위의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위의 영화에서 공간을 찍는 방식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중경삼님도 그렇고 화양연화 같은 영화도 그렇고 거기에서의 공간은 강도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좁은 골목길이 되다가 갑자기 집이 나오고, 왜 영화 보면 공포 영화가 어떻게 공포를 우리에게 발생하도록 하냐면 귀신이 왁 하고 나오는 건 그건 너무 익숙한 공포지. 익숙하게 놀라는 거지. 근데 그런 공포 말고 귀신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감정들이 막 변이를 겪다가 정말 이렇게 전율이라고 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공포 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긴장감으로 쪼이는 그런 걸 보면 그런 게 이제 공간을 어떻게 만드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막 좁은 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사라졌는데 갑자기 막 광야가 나온다거나 그 공간을 일정한 공간인데 그거를 찍는 방식 자체로 이 어떻게 공간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달라지는가. 그게 막 이상한 컴퓨터 CG를 해서 막 상상적 공간을 만들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그 공간이 자아내는 정도들을 아주 다양하게 생산해내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공포 영화는 아니지만 이 공간 장레이 같은 사람처럼 이런 걸 잘 보여주는 작품을 예로 들어라 그러면 저는 트윈픽스 혹시 아세요? 방학 때 그 한번 보세요. 트윈픽스가 시즌 1, 2 영화 2편 이렇게 해가지고 완결되는 건데 뭐 드라마 정주행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 트윈픽스를 보면 트윈픽스가 어떤 지명이에요, 지명. 거기는 귀신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트윈픽스라고 하는 이 공간 자체가 미국 중산층의 욕망과 두려움과 어떤 폭력과 이 모든 걸 다 압축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이 공포 지금 들레지가 공포를 미시다형체 현상과 연관시킬 줄 알았던 장 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공포와 미시다형체의 현상이라는 요거를 이런 건가라고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트윈픽스 같은 영화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라마예요, 드라마. 시즌이 여러 개가 있는 드라마. 자, 그 다음에 이제 66쪽에 보시면 66쪽에 그 무리.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이미 무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66쪽의 위에 8째 줄, 7째 줄인가 8째 줄에 나오죠. 무의식 자체가 무리다. 이 무의식이 무리다. 이게 무의식이 다양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의식이 다양체다, 무리다라는 말은 무의식 자체가 강도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온갖 정동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사막과도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무언가 어떤 하나의 인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니야, 무의식은. 계속 무언가가 흘러가고 무언가가 지나가고 다시 무언가가 마주치고 그 무언가가 이렇게 마주치고 지나가고 아까 제가 골목 예로 들었잖아요. 그 골목이라는 건 하나의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골목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채우는 지나가고 무언가가 몰려오고 나타났다가 또 금방 흩어지고 그런 어떤 집단들, 덩어리들. 지금 무리라고 얘기한 게 그런 크라우드를 말합니다. 그런 크라우드들 때 여기 때 소때 할 때 그때 무리 때 그런 일련의 정동의 때들이 느낌의 때들이 지나가는 장 이게 무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무의식이 무리다 이 말은. 자 그래서 67페이지에 주 11번 나오는 무의식의 문제는 생식 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식. 거기에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가, 어떤 무리들이 살고 있는가, 개체, 군 이것과 연관된다. 다항체의 특징이랄까? 그 첫 번째가 지금 66쪽에 있는 그게 첫 번째죠. 66쪽의 맨 아랫줄에 있는 게 1번. 이게 첫 번째죠. 자, 무의식은 뭐냐? 무의식은 사막이다. 무의식은 나무고 피부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것이 어떤 정동들이 일군의 정동들이 흘러가고 머무르고 지나쳤다가 다시 또 일군의 정동들이 머무르고 지나치는 그런 서식지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68페이지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양체 안에서는 그 강도들이 계속 일정한 거리들을 만들면서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건 다양체들 특이점들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양체들의 꿈이 갖는 세 번째 줄의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는 그 다양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다른 요소하고 거리를 변경시켜. 그러니까 벌레와 꽃, 파리와 식물 이런 식으로 어떤 요소들이 그러면서 거기에 또 마녀도 나오고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이렇게 어떤 정동을 일으켰던 것들이 꿈속에 다 나오지.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 공을 좋아해.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그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거리를 두면서 갑자기 막 중장비를 애벌레가 싣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거리들이 계속 그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들은 그때 나눠질 수 없고 상대적으로 나눠질 수 없는, 즉 양적인 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질적인 차이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특이점들의 거리, 강도들의 거리, 그 강도들의 차이가 계속 다양화된다, 바뀐다. 그 말인즉슨 아주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차이가 발생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무의식 다양체라는 거죠. 아까 그거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69쪽에 보시면 69쪽에 늑대 그것은 물이다. 이게 다양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제가 강도 설명한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69쪽에 아랫단락 있잖아요. 강렬함 속에서 파악해야만 했다. 늑대가 아버지 이러면 안 됐다. 강렬함, 강도 속에서 파악해야만 했다. 그거는 뭐냐? 0으로부터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어떤 순간에 특정한 형태로 포착된 다양체 이랬잖아요. 이때 이 0이라는 게 뭐냐? 그 온도계의 0, 제로 디그리 같은 거예요. 그 제로 디그리가 일종의 기관 없는 신체이기도 하고 사막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사막, 그 다음에 제가 숲, 그 다음에 어떤 마을의 골목, 이런 이미지들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동의 무리들이 지나가고 사라지고 또 확 몰려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찬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강도적인 차원은 언제나 제로 디그리를 중심으로 계속 차이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0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제로 디그리를 말해요. 그 평면. 그래서 0점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무한한 움직임만이 있다. 정해지지 않은 움직임들이, 즉 생성들이 계속 흘러가는 그런 장. 그것이 무의식이다. 그것이 다양체다. 그러니까 이건 다양체를 지금 무의식과 연관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70쪽에 보시면 이 꿈에서 나오는 늑대는 나는 느낀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늑대는 무엇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늑대의 고유한 무언가를 내가 그 순간 느낀 거야. 내가 벌레를 가지고 막 장난치거나 벌레를 머릿속에서 막 아이들이 상상하거나 꿈에서 그 벌레를 만날 때 그거는 뭐냐? 그 아이가 그 벌레에 대해서 뭔가가 확 지나간 거지. 벌레와의 만남에서. 그게 느낌인 거예요. 느낌. 어펙트. 정동인 거예요. 정동. 그게 지나갈 때 늑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되기장에서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되기라는 말은 늑대 되기는 내가 늑대라는 다른 개체로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늑대와의 관계에서 고유한 정동을 포착하는 거, 고유한 정동이 생산되는 거, 이런 게 되기예요. 카프카의 그 벌레 되기다. 그럼 그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그 어떤 영화를 보다 제가 그 카프카의 변신을 딱 떠올리게 됐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고 식탁이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할 땐 책상에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책을 꽂을 때는 책장에다가 꽂다가 밥을 먹을 때는 뭐 식탁에서 먹었어. 이게 그냥 이렇게 탁탁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늙어가지고 눈이 뭐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앞이 안 보이게 됐어. 앞이 안 보이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죠. 종종.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듬어 가야 되잖아요. 더듬을 때 손은 더 이상 펜으로 뭘 쓰고 책상에 앉아서 그 다음에 책장에다가 책을 꽂고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하면서 밥을 먹던 그런 손이 아니죠. 다리도 우리가 깜깜한데 어떻게 가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발도 더듬잖아. 팔도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팔과 다리와 몸통은 벌레적 관계로 돌입하게 되죠. 이런 게 되기라고.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책상은 앞이 안 보이게 된 사람에게 책상은 책상이 아니라 장애물일 수 있죠. 그렇죠? 책장도 책을 꽂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구가 아니라 그게 내 머리에 갑자기 들이칠 수 있는 어떤 아주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죠. 공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눈만 하나가 안 보여도. 이런 게 되기 해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지만 우리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도 여기서 불만 깜깜하게 꺼져도 그런 되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손과 발은 화냈을 때 손과 발이 맺는 관계랑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 손과 발이 공간과 맺는 관계랑 전혀 다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이게 이제 새로운 강도적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손과 발이. 손과 발과 공간이. 그래서 더듬어 가야 돼. 더듬어서 발도 조심스럽게 다 아는 공간인데도 깜깜해지면 더듬어서 이렇게 가야 돼. 그랬을 때 그거는 이제 어떤 내가 그러면 발로 이렇게 탁 여기 다리 여기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맹인분들이 이렇게 공간을 다니실 때 오돌토돌한 게 다 그런 거를 감지하는 특이점들인 거야. 우리는 그냥 뭐 오돌토돌한 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와 있나 보다 시각적인 장치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더듬어서 가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횡단보도야. 그래서 볼록볼록한 거잖아요. 그런 표지들이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이 장애인을 위한 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은 데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계단 시작이구나. 여기는 횡단보도구나. 여기는 뭐구나. 그런 것들이 이 우리에게 포착되지 않는 방식으로 특이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정상인들에게도 물론 또 거리의 특이점들이 또 따로 있겠지만 그 공간에 그런 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공간을 그런 신체를 통해서 강도적인 차이를 그러니까 강도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각각의 특이점들을 통해서 형성하면서 그 일정한 공간을 주파해서 걸어가겠죠. 그게 그 사람의 공간이라는 다양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적 공간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금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게 100m다라고 할 때 그 100m라는 거리가 양적으로 환원 안 되겠죠. 시각장애인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다리가 아픈 사람이 가는 거, 또 어떤 그 벌레가 가는 거, 이게 다 그 공간 안에서 고유한 이 강도들을 생산하면서 땅바닥과의 마찰력이라든가 온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놓여 있는 사물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과 다 고유하게 신체성을 변형하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100m 떨어져 있는 그 가로 세로 100의 이 공간이라고 해봅시다. 그 공간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체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벌레가 그 공간을 주파할 때의 특이점들과
시각장애인이 주파할 때의 특이점들과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주파할 때의 특이점들이 거기 그게 울퉁불퉁한 길이냐 뭐가 있느냐 이게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뭐가 다 있잖아요. 그 다 있는 공간을 뚫고 여기에서 저기까지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공간을 주파한다는 건 신체 변형을 요구하지. 가만히 있으면 정상인도 걸어갈 수 없잖아요. 주파할 수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는데 100m를 걷다가 아는 사람을 거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안 가고 뒤로 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게 다 특이점이라고. 그게 사건을 발생시키고 그것들을 내포하면서 저기 옆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내가 다시 나와가지고 거기를 갈 수도 있잖아. 이런 모든 거, 이 변형과 강도와 그 강도가 맺는 이 거리들과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게 그 공간이라는 다양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다양체의 여러 종류를 얘기할 때 불연속적 다양체는 그냥 그게 다 똑같은 100m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m는 100m의 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양적으로 탁탁 끊어내는 거. 근데 그 똑같은 100백의 공간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는 다른 힘들이 지나가고 다른 힘들이 분포하게 되고 거기에 놓여 있는 사물들과 지나가는 이 존재의 관계가 다르잖아요. 발생되는 느낌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공간이지만 전혀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무언가가 지나가고 무언가가 또 나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 질적인 변형들에 따라서 공간 자체가 계속 꿀렁꿀렁 변하죠. 그것이 연속적 다양체예요. 그러니까 이 리만의 연속적 다양체는 좌표계가 아니에요. 가로 몇, 세로 몇, 그러니까 X축, Y축, Z축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 좌표를 찍잖아요. X, Y, Z. 이런 좌표를 전제로 한 양적 공간체가 아니라 리만이 얘기한 질적 공간체는 좌표 없이 계속 변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특이점에 의해서 계속 공간되는. 그 다음에 그 뒤에 72쪽에 보시면 베르그손의 다양체. 이거는 뭐 우리가 했었죠. 질적 다양체가 시간이었죠. 우리가 1초를 살면 1초의 차이와 더불어서 지금까지의 살아온 시간의 뉘앙스가 변이한다 그랬죠. 시간이 흐를 때마다 내 삶의 뉘앙스가 계속 같이 변이해.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평면 혹은 높이를 쌓는 축적되는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출렁출렁하는 이미지인 거지. 그런 게 질적 다양체고 연속 다양체, 리만의 연속 다양체인 거예요. 그리고 카네티의 무리의 다양체예요. 엘리아스 카네티의 군중 메스의 다양체는 언제나 그 메스가 있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위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거기에 뭐가 우두머리고 뭐가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이 중심이고 어떤 것이 주변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무리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조직도 이거는 군중 다양체죠. 나무적 다양체죠. 그러니까 다양체도 나무적인 것과 리좀적인 게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양체라는 건 어떤 체가 이미 다수적인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동질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건 없어요. 몸이 됐든 공간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점에서 다 다양체야. 존재하는 것들은 다양체인데 그 다양체가 이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개념적으로 나무적 다양체는 위계와 중심 이것이 작동하는 다양체가 나무적 다양체라면 이제 그게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로 하면 군중적 다양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리좀적 다양체는 뭐예요? 이제 그런 반대인 거예요. 중심이 없어. 위계가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계속 변이가 있어. 그런 게 리좀적 다양체. 자, 그래서 다양체 개념 이해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